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떤 일에 결정권자가 많다 보면 일이 처음 의도된 바와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자주 쓰이곤 합니다. 즉,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배가 말도 안 되게 산 위에 있는 모습을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 거대한 땅덩이답게 무려 98,000개가 넘는 댐과 저수지가 있다고 해요. 이런 환경은 선박들의 이동을 무척 어렵게 만들었죠. 이에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할 묘책으로 선박들이 산을 건너갈 수 있게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현재 선박들은 100m가 넘는 고도의 산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선박들이 어떻게 높은 산을 넘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 위를 오르는 선박을 보는 게 중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해상무역이 점점 발달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더 자주, 더 신속한 운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길고 긴 항로를 활용하기에는 운송 비용도 만만찮을 뿐만 아니라 운송 기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지름길을 개발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해 남아메리카 대륙을 경유해서 가야 했다면 지금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얼마나 운송 경로가 단축됐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시간과 거리를 줄일 수 있었는데 왜 진작에 이 경로를 이용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이 파나마 운하가 있는 곳은 선박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이곳은 해수면에 비해 약 26m 정도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산 위로 거슬러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 무거운 선박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이곳은 애초에 물길도 없는 곳이었던 터라 올라간다고 한들 선박이 이동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최단 경로에 선박이 다닐 물길을 만들기 위해 주변에 흐르던 강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댐을 지어 강물을 막은 후 인공호수를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이제 물길도 만들어졌겠다. 선박을 산 위로 올려 건너갈 수 있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방법이 물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역사적인 시스템, 관문 시스템입니다. 관문 시스템이란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물의 높이를 연결해서 선박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이에요. 일종의 선박용 에스컬레이터라고 할 수 있죠. 영상을 보시면 대서양에서 출발한 선박이 3개의 관문을 지나 점점 높이 올라가 인공호수가 있는 곳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 후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다시 3개의 관문을 지나 이번엔 아래로 내려가 태평양에 도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마치 선박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산 위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 같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관문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도입된 곳이 다름 아닌 중국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한 엔지니어에 의해 발명된 이 관문 시스템은 무려 10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서 일찍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던 이유는 그보다 더 오래전 지어진 대운하 때문입니다. 약 2500년 전에 건설된 이 운하는 베이징에서 항저우를 이어주는 약 1800km의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입니다. 약 80km에 불과한 파나마 운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이 대운하는 영토가 넓은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물류 수송 통로였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나 기차와 같은 빠른 육상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길 수 있는 선박을 통한 수상 운송이 가장 효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대운하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다 보니 높이가 다른 구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자 수송을 위해 빠르게 이동해야 할 선박들의 이동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에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이른 시기부터 높이가 다른 운하를 이동할 방법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 대운하에는 중국의 물자 운송을 책임질 24개의 관문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오늘날에도 매년 약 10만 척의 선박이 벽돌, 모래, 자갈, 석유, 석탄 등 약 2억 6천만 톤을 운송하며 중국 내륙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박을 산으로 들어 올리는 것부터 한계를 극복한 것만 같았던 이 관문 시스템이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댐으로 생긴 물의 높이 차이 때문이에요. 앞서 파나마 운하에서도 살펴봤지만 물길이 없던 곳에 댐으로 강물을 가두어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었다는 것 기억하시죠? 즉 댐을 이용해서 물의 높이를 조절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중국 대운하의 경우에는 워낙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구역마다 물의 높이 차이가 더욱더 들쑥날쑥했습니다. 대운하 전체 구간의 지형 분포도를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한눈에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강둑의 가장 낮은 부분과 강바닥에서도 가장 깊은 부분이 거의 맞닿은 부분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곳에서는 선박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박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운하에서는 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렇게 길고 긴 대운하의 물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자 크고 작은 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하의 댐이 많아지며 선박의 이동이 원활해진 것까진 너무 좋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댐 그 자체가 선박의 이동을 막는 장벽이 되어버린 게 문제였죠. 왜냐하면 다른 강에서 대운하로 진입하기 위한 선박들이 댐으로 인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아무리 낮은 댐이라도 견고히 만들어진 건축물을 선박이 스스로 거슬러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중국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관문 시스템을 건설한다면 웬만한 높은 지역은 쉽게 올라갈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관문 시스템조차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댐도 존재했거든요. 바로 100m가 넘는 초대형 댐이 지어진 곳이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문 시스템은 마치 계단처럼 여러 관문을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 도달 지점이 높아질수록 이 관문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대부분의 댐은 보통 수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댐 자체의 면적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단식으로 지어지는 관문 시스템의 경우 같은 높이만큼 오르려면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초대형 댐들의 근처에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해 관문 시스템이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예산도 문제였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지어진다고 한들 더 많은 관문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즉 초대형 댐이 위치한 곳에서는 충분한 공간 확보와 비용 감수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고서라도 강과 대운하를 연결하는 관문 시스템이 꼭 필요한 지역들도 있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곳이 높이가 무려 약 180m에 달하는 삼엽댐입니다. 삼엽댐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강 중 하나로 알려진 양쯔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쯔강은 상하이, 난징, 우한, 충칭 등 중국의 경제 중심지를 지나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양쯔강은 중국 물류 운송의 핵심 수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간 확보나 비용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선박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었죠. 그래도 양쯔강은 그나마 건설이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강도 넓은 편에 속하다 보니 5단계나 되는 관문 시스템도 여유있게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했나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송량 증가가 문제였죠.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류 운송의 빈도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삼엽댐의 관문 시스템을 넘는 선박들도 점점 늘어만 갔는데요. 그러자 5단계로 상류로 올라가야 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대기줄이 점점 길어지게 된 거예요. 보통 하나의 대형 선박이 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4시간이 걸리다 보니 대형 선박만 이동하는 날엔 하루에 6대밖에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운송 시간이 곧 돈이고 생명인 운송업자들에겐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러한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중국 정부가 나섭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선박 리프트입니다. 선박 리프트는 말 그대로 선박이 타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선박이 장치 안으로 들어가면 장치가 위로 상승하여 댐의 상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리프트를 이용해서 최대 3,000톤에 달하는 선박을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거의 40층 건물의 높이를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죠? 게다가 관문 시스템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현저히 작아 공간 효율적이고요. 이 선박 리프트를 이용하면 선박이 상류로 이동하는데 약 4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 효율적이기까지 합니다. 관문 시스템으로 이동할 때 약 4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 4분의 1도 걸리지 않는 셈이죠. 또한 이 리프트는 256개의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박 리프트는 중국 내에서 아주 잘 운영되어 왔고 2016년에 운행을 시작한 후 7년 동안 약 1,500만 톤 이상의 화물과 약 1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 리프트를 이용했다고 해요. 선박용 에스컬레이터에 선박용 엘리베이터까지 중국은 해상 내륙 운송에 진심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삼엽된 선박 리프트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2021년 중국은 중국 선박 리프트의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구피탄댐 선박 리프트를 건설하기에 이릅니다. 이 선박 리프트가 옮길 수 있는 배의 최대 용량은 약 500톤으로 삼엽댐 리프트보다는 적지만 리프트 높이는 약 200m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리프트입니다. 무려 65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라고 해요. 물론 단 하나의 선박 리프트가 200m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리프트는 총 3개의 리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리프트는 높이가 127m로 단일 리프트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해요. 어떠신가요?
무엇인가요? 맨 처음 이야기한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죠. 해상 운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선박 리프트는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배를 산으로 보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그저 속담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이게 진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중국에 더 높은 산을 오르는 선박이 등장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